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내주신 선우명호 교수님은 지난 한 40년 가까이 자동차 산업에서 쭉 일해오신 전문가십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하셨고 세계전기자동차협회 회장도 하셨고 또 GM에서 10년 이상 일하셨고 연구원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주 관심 분야는 이 전기자동차 쪽이신가요? 아니면 자율주행 쪽이신가요? 둘 다입니다만 네.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제가 연구하는 곳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이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요즘에 보면은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가 세계적인 전기차의 리더로 부상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겠는데요. 자동차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차가 이제 큰 대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세는 시장의 요구도 있지만 자동차라는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전, 조선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그걸 아무렇게나 가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200여 개 나라는 자동차를 팔기 전에 세 가지 각각의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를 반드시 맞춰야지만 팔 수 있습니다. 네. 그 규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규제, 그래서 CO2 규제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규제는 배기 환경에 대한 규제. 그건 잘 알다시피 내연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인체 해롭지 않게 이제 규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안전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자동차 시장을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곤욕을 치른 것도 사실 이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에너지에 대한 규제와 환경 배기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를 하게 되면 CO2 배출을 0으로 쳐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또 전기차라는 자체가 내연기관을 안 쓰기 때문에 배기엔 환경에 대한 규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또한 안전이라는 규제는 전 세계에 지금 자동차가 등록된 게 약 9억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9억 대 자동차가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는 했는데 실제로 이 자동차들이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1년에 약 130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고 5천만 명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자동차 사고를 철저히 분석을 해보면 자동차 사고의 90%가 사실은 운전자의 실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규제라는 것은 운전자가 실수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일부 나라에 적용이 되는 것 중에 스쿨존에 들어가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바이스클러 이런 또는 물차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해서 서야 됩니다. 이런 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를 맞추다 보면 이제 차가 좀 더 안전하면서 스마트해지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흐름입니다. 네,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차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는 그 테슬라가 네. 특별히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냐?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시장 변화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전기차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이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자동차 이렇게 크게 나가는데 테슬라가 이제 그쪽 시장을 먼저 선점을 했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테슬라에 거는 그 시장에 그 많은 그 소비자 또는 일반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시장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쁠 건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제 세계 자동차 5대 그룹이라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800만 대에서 한 1000만 대 정도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는 지금 뭐 몇십만 대밖에 못 팔잖아요. 네. 그죠? 못 네. 만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시가총액이 그 자동차 산업에서 2위에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서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테슬라가 리더 네.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질문 중에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전기차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 아까 자동차가 한 9억 대 굴러다닌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상용차 포함돼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이제 중요한 것은 신차에서, 그죠? 이 지금은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뭐 한 2, 3%밖에 안 되죠. 네, 그래도 이제 그 급격히 이제 올라가서 5% 이상. 근데 이제 5%쯤 됩니까?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이 전기차라는 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의할 때 순수 전기차냐, 아니면 배터리를 조금 쓰는 또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큰 네. 관건이죠.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에 네. 30%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 시장만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경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또 낙관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030년에 30%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기업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사실은 불과 3년 전에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전기차를 포함한 뭐 하이브리드를 자기네가 판매하는 자동차 중에 22종을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2025년까지. 근데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작년에 아니다, 우리가 이건 잘못된 예측인 것 같고 2025년에 44종을 내놓겠다. 엄청난 변화죠. 거의 2배 이상을 더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추세를 보면 2030년에 30% 간다는 것이 그렇게 뭐 꿈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2022년인가 3년까지 22개를 내겠다고 지금 땡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25년까지 하여튼 44종. 몇 개를. 44종. 그러니까 2배 빨리. 2배 빨리 갑니다. 네. 제가 그 자동차 회사 사장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컨센서스는 2035년까지 뭐 20%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2030년까지 30%.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사장님 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저는 보통 한 20에서 25% 사이가 되지 않을까. 2030년까지. 네, 네. 근데 그 25%나 20%에 순수 전기차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가 이제 물론 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배터리라든가 충전이라든가, 그렇지만 생각보다 좀 더디게 성장하는 것의 중요한 원인은 뭔가요? 경제성인가요? 아니면은 생산 캐파인가요? 뭐 어떤 것, 맞아, 전기차에 지금 발전을 막고 있는 요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럼 두 가지로 저는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값이 일단 비쌉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차 가격이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장려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제 정부 보조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나라인데요.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46%가 됐습니다, 작년에. 신차 시장에서 1등입니다, 전기차가. 근데 이제 세계에서 1등이에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노르웨이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특히 노르웨이는 자동차 수입세가 굉장히 비싼데 전기차인 경우는 수입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부가세도 면제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장려하면서 두 번째 이유 중, 즉 전기차 보급이 더뎌지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 플러스 충전소의 숫자인데, 그것을 노르웨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충전소의 확장을 이제 힘쓰고 있죠. 그게 두 가지가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 워낙 부자 나라니까
세계에서 국부 펀드 중에 제일 큰 데가 노르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가격이 비싼데 그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차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은 역시 볼륨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생산 볼륨이 커지면은 그렇습니다. 서서히 내려오겠죠. 네, 한 번 충전해서 뭐 500km 이상 나오는 배터리가 나오는 건 뭐 2, 3년이면 나올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까? 사실은 배터리라는 것은 이제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 가지고 물론 거리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같은 차종에서 어떤 차는 300km를 나오는데 어떤 건 600km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배터리를 더 많이 실는 거죠. 근데 배터리를 더 많이 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더 많은 배터리를 적재할 수 있다면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획기적으로 이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10년 안으로 지금보다 용량은 2배, 그리고 10년 가격은 안으로. 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뭐 내연기관만큼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10년 안으로. 네. 얘기가 좀 옆으로 갑니다만 그 세계 한 5대 배터리 메이커 중에 3개 한국 회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한지가 벌써 20년 이상이 됐고요. 그동안 뭐 특히 LG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모든 가전, 특히 또 모바일 폰의 배터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쪽에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된 거고요. 또 SK 이노베이션까지 이제 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뉴스다. 전 세계 5대 배터리 회사 중에 3개가 한국 회사라면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좀 가장 앞서 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LG 화학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터리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최첨단 생산 공정입니다. 아까 이제 낙관론으로 보면 2030년까지 신차 판매 30%가 전기차, 물론 이제 전기차의 정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네. 전기차가 세계 신차 판매 50%가 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저는 사실 그거는 2050년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왜냐하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이제 뭐 가격은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또 장거리로 회사 일 때문에 뭐 출장을 간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500km, 600km 달리고 나서 또 뭐 지금 내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이면 주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5, 600km 또 가고 이렇다는 것은 뭐 특히 우리 화물 운송 같은 상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가 그것을 대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에 의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 따져서 많은 경우가 있지만 물론 이제 정부의 규제가 얼만큼 점점 더 시비해진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소비자들 때문에 늘어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과 규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변수의 결과다. 맞습니다. 전기차가 시차 판매 50%가 되는 것은 2050년이면 한 30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뭐 낙관적으로 봐도 40년 이상은 가야 돼. 2040년.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좀 숨 쉴 여유는 있네요. 말하자면 지금 이미 투자해 놓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사실은 설비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동차 회사들이 뭐 무너지는 일은 없고,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은 꼭 이걸 맞춰라. 예, 제가 CO2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유럽 시장에 60만 대, 70만 대를 이제 파는데 팔 때 유럽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 CO2 규제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60만 대에서 나오는 CO2가 평균적으로 1km 다닐 때 뭐 95g을 맞춰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어요. 그걸 못 맞추면은 1g이 더 나올 때마다
자동차 한 대당 5유로라는 페널티를 냅니다. 그러니까 10g이 더 나오면 50유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5년에 사실은 유럽 연합에서 75g으로 세팅을 했었습니다. 네. 벌써 한 7, 8년 전에.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도저히 그건 못 맞출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밀당을 하면서 현재는 78.5g 정도로 세틀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뭐 무작정 규제를 한다 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쫓아가다 보면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부 그 규제하는 당국하고 회사들하고의 이제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네. 어려우니까. 수소차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소차에 더 베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앞으로 내연기관차 대체에 있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이랄까? 그런 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 연료 자동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합니다. 즉 전기를 다 소모하고 나면 수소만 충전해주면 또 가는 겁니다. 600km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같이 충전하는데 몇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꿈의 이제 그 파워트레인인데 그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기술적인 문제, 또 경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굿뉴스하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굿뉴스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수소 자동차에 대한 기술이 뭐 거진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려면 사실은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역시. 네, 비쌉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는 만만한 그게 아닙니다. 네, 플러스 수소 연료를 충전해줄 또 충전소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이제 공급할 거냐, 공급망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도 이제 생각을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수소차는 수소차의 가격과 충전소라는 인프라 그것이 이제 한계인데 지금으로 보면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공존하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이거는 제 생각에 경제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재미있는 말씀을 해드리면 1990년에 제가 이제 GM 연구소에서 일할 때 세계 최초로 이제 전기차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90년? 9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GM의 그 체어맨이 미스터 스탬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몇 명 안 되는 엔지니어 출신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자동차 산업에 특히 기술은 GM이 이제 선두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전기차를 만들기 전에 당연히 상품 기획팀에서는 이 차를 만들었을 때 팔릴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그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팔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었더니 자동차가 한 6년 동안 5,000대를 못 팔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GM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5년 동안에 5,000대를 못 판다 그러면 그 리턴이 너무 작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1990년 초반에 5명이 탈 수 있는 중형 세단 승용차의 평균 값이 15,000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그 GM 차의 EV가 그 당시에 4만 불이 넘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아무리 차가 깨끗하고 좋은 차라 하더라도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터리 기술이 지금 같지 않아서 납축전지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작고 부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길이가 뭐 100마일에서 150마일 정도면 미국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밖에 거의 위험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자들이 택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전기차가 나오고 이제 수소차로 가는데 그 수소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굉장히 비싼 부품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내려오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율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가격이 결정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더 당연한 거겠죠. 네. 그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니까 환경 규제는 이제 뭐 정부 차원 내지는 세계적인 그 공공재적인 성격인 거고, 소비자는 환경가스가 자기한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싸고 좋은 차.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다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본다면, 수소차가 얼마나 대중화될 거냐 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가 수소차에서 리딩한다는 것은 그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왜 현대 자동차가 그런 그 수소차 같은 기술에서 앞서 있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아까도 장표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뭐 가전, 반도체, 통신 이런 데에 비해서 즉 리드 타임이 우리가 개발해서 테스트해서 검증해서 시장에 내놓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하던 그 GM의 연구소도 항상 저희들은 15년에서 20년 헤드에 있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GM이 만드는 자동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집중하죠. 그러니까 수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항상 미리 투자해서 개발해봐서 그 수용성을 보는 거죠. 네.